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원세훈 전 원장을 축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은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8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정치 공작 댓글을 달고 이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망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문건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VIP로 추정되는 V 표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제 관심은 국정원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디까지 미칠 건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이명박 정부 2인자로 불렸던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이라도 가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6개월 넘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열흘 뒤면 끝납니다. 하지만 혐의만 18개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말에도 증인신문이 잡혀있는 등 선고까지 여전히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 이대로 심리가 이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검찰은 만기까지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존 영장에 없는 SK 롯데 뇌물죄 혐의를 들어 구속 연장 카드를 꺼내들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고 얼마 전엔 방문한 병원의 진단서 등도 떼어갔습니다.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 연장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연장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살펴볼 쟁점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를 예측할 때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수준별로 나눠 30개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가장 평균적인 예측치인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지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지난해 말 중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1.2명.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18만 8천 명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 정부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인구 변화 예측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2014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좀 오르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려가 돼서 앞으로도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만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정을 하게 된 거죠. 통계청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인구 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출산율을 최소 수준으로 놓은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오는 2027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다음 해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애초 정부 정책 근거였던 시나리오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4년 앞당겨진 겁니다. 특히 저출산에다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수 시장의 위축이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고령층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아직 연휴가 이틀인가요? 남았죠? 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무중력을 즐겼습니다. 무중력이요? 집에서 무중력을 어떻게 즐겨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떠 있는 기분. 네. 괜찮네요. 이 작가님은요? 전을 실컷 먹고 네, 아시는 분들이랑 잠깐 1박 2일 짧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또 여행을 다녀오셔 재충전을 네. 하신 이 작가님이시고요. 양세병님은 뭐 하셨죠? 명절에? 저 졸업 전시 준비했는데 네. 그 옥상에서 하거든요. 아, 옥상에서요? 아무도 몰래 허락을 받지 않고 옥상을 쓰고 있는데 네, 밖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거 되잖아요. 그렇죠. 망가지잖아요. 네. 근데 어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원래는 아침에 온다 그랬다가 좀 기다리니까 저녁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가질까봐 안에 다 밀어넣어놓고 비가 왔다가 빨리 끝나기만 해 기다렸는데 결국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작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 우리 동네에 비가 살짝 왔어요. 아, 살짝. 진짜요? 네, 살짝 진짜. 그러니까요. 일기예보만 믿고 엄청 막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병아리 오줌 싸듯이 왔어요. 약간 분무기로 뿌리듯이 잠깐 네. 새벽에 잠깐 왔었었죠. 예, 기분 나쁘게 왔어요 비가. 네. 예. 기상청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명절 한가운데 다시 녹음실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녹음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제가 추천 팟캐스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팟캐스트가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청년들이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요 방송이랑 성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방송 제목이 노가리. 노가리 까다. 네? 할 때? 노가리 생선이잖아.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그걸 줄여서 이제 노가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청년 유니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일럿 방송 겸해서 1화가 먼저 나갔는데 방송 준비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다른 방송.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려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거 원래 사실 추천 팟캐스트 코너 하면은 네. 우선 들어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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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끝나고 꼭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노가리라는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 아시죠? 하트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기시감. 그래요. 소유 방송이 94화인데 지난주에 92화라서 92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한번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93년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 추려봤는데 일단 93년도에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 IS가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정부 취임을 했었죠. YS요? IS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원래 발음이 그래 그분이. 살 YS 이러시면서 이렇게 확실히 막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 90몇 %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당시 전까지는 이제 군사정부였잖아요. 솔직히 네. 노태우까지는.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었던 거고 그때 기억나는 게 청와대 앞에 그 잔디밭 어린이들 초청해가지고 그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최악의 지지율로 문민정부 IMF 사태로 완전히 그냥 쫑났죠. 그래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아요. 문민정부에 대해서. 근데 집권 초기에 야무지게 정책 밀고 나갔었던 것들은 또 괄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93년도에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기도 한데 금융실명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시행이 되는 바람에 지하자금 몰래 조성하셨던 분들 완전 뒤통수 맞았죠. 특히 롯데 쪽 그쪽이 타격이 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개설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실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심지어 그 행복 뭐 이런 이름으로 해도 통장이 개설됐었다고 그러던데 그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 자기네 집 개 이름으로도 아마 정말 진짜요? 예전엔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그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진화돼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씁쓸한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회 해체.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쌔까당 하면서 별들 모가지가 훅훅훅 날아갔죠. 하나회라는 게 이제 군대 내 사조직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하나회가 만든 적폐들이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다 하나회 아닙니까? 정호용 이런 사람들. 그런 하나회를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렸다. 그래서 군대 내 사조직을 그러니까 적폐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단칼에 날렸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군대 내에 아직도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뭐 독사파 뭐 이런 것도 있고. 독사파 되게 다양하네요. 조폭 이름 같지 않아요? 독사파? 백호. 그 조폭이지 뭐. 이름 하나회라는 이름도 되게 조폭 그 뭐라 그래 그 일본 야쿠자들 회의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가 해체가 됐지만 20년 지난 후에도 아직도 군대 내 그런 적폐들이 남아 있고 뭐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박찬주 육군대장 뭐 그런 갑질 행포도 있고 뭐 다른 지휘관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네. 그리고 뭐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적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문화, 군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택시운전사 영화를 통해서 그런 군 조직이 국민들을 막 사살하고 그런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군이 얼마나 내부에서 클로즈 서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집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목숨을 파리처럼 이제 자기들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그거를 천안문 사태가 떠오른다고 해서 택시 운전사 영화를 개봉 못하게 지금 막았다고 해요. 중국에서요? 네. 93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명쾌하게 딱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뒤가 뭐 찝찝하다? 뭐 이런 느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닦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아직까지도 이게 메인 토픽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요. 93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정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소유방송 93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서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차에서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냐? 내려! 이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내가 냉장고 청소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천연 세라믹 성분을 이용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효과도 탁월합니다. 직접 사용해본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파파메이드.kr 탈취제라 부르기에는 미안한 새로운 개념의 탈취제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SNS 상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대결. 누가 대결을 하게 됐느냐? 정미용 씨는 다 아시죠? 지금 무슨 당? 대한애국당? 대당? 네, 대당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미용 씨랑 김빈 더민주 디지털 대변인이죠? 일단은 1일에 네. 정미용하고 관련된 기사가 떴어요. 아, 정미용이요? 네. 10월 첫날을 이런 식으로 장식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 기사를 이제 김빈이 이걸 리트윗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박을 이제 올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촉발돼가지고 계속해서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그 치고받고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일단 기사를 보면은요. 네. 이게 사실 그 기사로 쓸 수 있을 내용인지 잘 모를 정도로 허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던 허위 사실들의 그 현란한 춤을 볼 수가 있는데 끝판왕. 네. 허위 사실의 끝판왕. 네. 네. 주옥순이 사실 이렇게 먼저 해줬으면 했어요. 저는. 근데 일단은 정명이 팩트라고 거짓말을 쳐서 이제 계속 유포를 한 거를 들여다 보면은요. 네. 첫째로 이제 권양숙 여사님이 그 대통령 전용기로 100만 달러를 밀반출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 김성녀 여사님은 대통령 전용기로 반입 금지된 나무와 음식물들을 실어 날랐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의 발언 저희가 계속 비판했잖아요. 네. 민주당 쪽이 그걸 비판했다. 이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진석이 정당하다.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청렴했던 부국 대통령이다. 지랄하고 앉았습니다. 또라이 같아. 네, 이 정도면 질환 아닌가? 그렇죠. 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저지른 그 행패와 막말과 거짓말들을 이미 잊어버렸고 후한무치를 넘어서 문해에 가까운 수준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 폄훼를 했고요. 국민 모독까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리고 대통령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김정은 여사가 아톰 아줌마라고 불리운다. 왜 아톰 아줌마예요? 뭐 그거는 이후에 드러나는데요. 네. 패션에 관해서 계속 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는 얼마나 옷 잘 차입는다고. 외국에 가서 김정은 여사가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 것 같다. 추정 가까운 주장을 또 했고요. 그리고 사치 부릴 시간에 그러니까 김정은 여사가 옷에 사치를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된다. 아 이거는 좀 심하다. 좀 명예훼손 아닌가요? 이거 잠깐 외모로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자신 있길래? 그러게요.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약간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KBS 아나운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글쎄요. 저는 정미용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그 잘못된 말들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는 예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2014년도에도 세월호 추모 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국민 서명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도 벌금을 낸 적도 있잖아요. 예, 그거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이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몇 명 지자체장들이 종국 좌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결국 벌금형을 받아냈고 벌금 안 낼까봐 이렇게 압류 비슷한 것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런 태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 사람이 되게 미미한 사람이고 개소리 한다는 건 우리 누가 다 알지만 그게 그 개소리가 처벌받을 만한 개소리라는 걸 그 사람한테 똑똑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계속 무시하다 보면 이런 잡소리들이 계속 흘러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분노는 이해하는데 개소리 아직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그 비싼 옷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취임 넉 달도 안 돼서 옷값에만 수억을 썼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고요. 아,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영수증 까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나올 것들인데. 아, 어떻게 진짜. 근데 공식 석상에서 이미 우리가 중복된 옷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의상들에서. 네, 그렇죠.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옷에 그렇게 사치하는 스타일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면 딱 옷값이 나온대요. 어떤 근거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을 공직에다가 불법 취업을 시켰다. 공기업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고도 퇴직금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처벌받게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이거 이미 다 밝혀졌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당에서 조작했다라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도 분노를 느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김빈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3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그걸 리트윗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종자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맞는 말. 국민들로부터 관심종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그 고무장갑 끼고 쓰레기 더미 어깨에 짊어져도 1000만 배 아름다운 김정숙 여사님을 그렇게 깔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활약하시는 김정숙 여사님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수해복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봉사활동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그 호쾌한 웃음 짓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 되게 소리나 웃음 짓는 표정만 봐도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소탈하고 그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대변한다는 느낌이 주잖아요. 네, 진짜 그냥 푸근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 좋잖아요. 정 많으신 분. 이번에 뭐 그런 행보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미홍이 이제 또 반박을 또 어김없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김정숙 씨한테 자기 관리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를 공격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영부인 모욕했다고 난리 법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해가지고 김빈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오늘 또 7일인 오늘 그 또 내놓은 트윗이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거가 만약 미셸 오바마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성차별,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모욕죄로 중대 기소될 것이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대로 김민 씨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진짜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할이잖아. 그 트윗을 계속 보는데 공감을 계속 이끌어내시고 이런 점에서 시원함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으로서 바른 걸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 뭐 이런 거. 당당함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이어서 참 좋았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미홍이 쏟아내는 발언들은 거의 배설 수준인데 김빈 대변인이 이렇게 하는 그 글들을 보면은 뭐 품위 있게 저격 잘하는 것 같은 탁 꼬집어서 그런 느낌이 나요. 정미홍은 자기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탄하는 글도 내 페북에 맘대로 못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하는 발언이 기사화되고 이런 걸 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비공개로 돌리고 혼자 쓰던가 아니, 일기장을 쓰고 싶으면 있잖아. 여기 그 자물쇠 있는 일기장 있잖아. 거기다 쓰고 덮든가 아니면 친구에게만 공개. 그래서 패친끼리 주고받는 글이다 어쩌다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은 메시지로 다이렉트로 보내셨어야죠. 멘션을 보내든지 트윗 그렇게 당당하면은 본인이 김정숙 여사한테 DM 보내면 되잖아요. 생태 투정 뭐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인격 모독의 그 명예훼손 소지의 그런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미홍이라는 사람이 과연 왜 이럴까? 이분이 과거에 이제 1995년도에는 또
그 조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일도 했었고, 물론 뭐 본인은 특정 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해서 그거는 뭐 사실이겠죠? 뭐 허위 사실 아닌 것 허위 사실인가?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했다가 이제 뭐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당 이름도 그지 같아가지고 대당. 대당. 대당에서 뭐 지금 조원진, 변희재 이런 부류의 인간들과 지금 창당을 해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종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정치권 입문의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을 거고 그런데 분명히 그 당 안에 있는 기득권들이 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이분이 6회 지방선거에서도 그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새누리당 때 공천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무소속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 이력들을 보면은 특정 정당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이런 거는 본인이 거기서 기득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 이름으로 후보로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 뱀의 머리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존재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대한애국당. 대당.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이런 말들로 관종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로 그냥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그 신변 위협 받는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셨다는데 애초에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네, 스스로 결자 해제해야죠. 왜 본인이 스스로 위협 요소를 만들어 놓고 왜 경찰한테 애꿎은 경찰한테 뭐 더 코칭이라는 그룹의 대표로 있다고 해요. 에이,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해. 명함의 대표. 코치. 코치 하면은 뭔가 그 코칭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나리질이라고 밖에는 이거 쓸데없이 살이나 빼라고 남한테 그런 얘기 코칭이라고 볼 순 없죠. 아니 그 회사 너무... 이름은 바꿔야겠네. 코칭이 아니라 더 고나리. 그렇죠.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KBS 그 아나운서 협회에서 아나운서 전직 아나운서란 말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딱 그 느낌이잖아. 저 선배님. 죄송한데 우리 KBS 출신이라고 안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큰 부담이자 수치이다. 이거 너무 근데 웃겨요. 그런 면에서는 MBC는 뭐 하는지 몰라. MBC에서 이 사람이 또 일했었잖아요. 그럼 MBC도 그런 얘기 해야지. 어디 가서 MBC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해. 너무 듣는 내가 더 창피해. 이거 좀 굴욕이죠. 이런 거는. 자신의 과거 이력이 현재 있는 후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배들이 정중하게 제발 어디 나가서 KBS 출신이라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 되게 조금 아직도 뭔가 그 대통령 뭐 이런 민주주의 현대 이런 정치 체제가 아니라 옛날에 무슨 국왕왕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목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국왕이나 왕을 공격하면 큰일이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왕의 여자들을 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면 그걸 가지고 뭔가 섹스 스캔들 같은 거랑 연결을 시킨다던가 그 여자가 부리는 사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랑 연결을 되게 시켜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완전 딱 그 유형이 딱 그거예요. 뭐 살을 빼라, 사치를 부린다, 뭐 부정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왕의 여자를 까내리는 유형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식 수준이 그 정도다. 네, 딱 그 정도인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또 좀 황당한 게 미모 대결을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난 굳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미모 대결해요? 뭐 꾸쭈크기 대결해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여자들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명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미모 대결을 자기가 하자고. 뭐 김정숙 여사. 그 말 때문이죠. 이렇게 아줌마 바지 입고, 몸빼바지, 몸빼바지 입고 뭐 해도 아름다우시냐. 그렇죠. 어이가 없다. 난 너보다 이쁘니까 이런 말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난 이상해. 예뻐. 난 예뻐. 날 찬양해. 나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이런 애 봤어. 잠깐 이 정도면 거의 질환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무슨 대한애국당 창당 뭐 사무총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병원 잘 돼 있습니다. 상담실이랑. 그런데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리닉 한번 가보시는 게. 코칭을 받으셔야겠네요. 그렇지. 코칭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그래요. 아주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미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발언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대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고인을 능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현직 뭐 영부인 대통령까지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싹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김빈 대변인의 용기 있는 트윗 응원합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요즘 재미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SNS상에서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미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구속 오행시 해시태그입니다. 이게 릴레이의 시작이 어디인지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송씨라고 하는데요. 네. 10월 3일 새벽 3시쯤에 이명박 구속 해시태그 릴레이 해가지고 이명박 구속 이렇게 오행시를 지어서 릴레이식으로 이어가는 그 이벤트 같은 거예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송철민 씨라고 네. 진짜 제주에서 기타리스트이시면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조그맣고 재밌는데 꽤 유의미한 이벤트 아닌가. 이게 제가 이제 페북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5명 지목해가지고 페북을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오행시 지어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아이스버킷. 아이스버킷도 연상되지만 저는 또 행운의 편지 세대다 보니까. 너무 옛날 아닌가요? 왜? 이 편지는 1920 몇 년도부터 시작해.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지만 기분 좋잖아요. 받으면. 네. 얼마나 좋아. 나 오행시 날려야지 이러면서. 맞아요. 저도 아이스버킷 때 친구들이 저 태그 안 해줘갖고 약간 서운한 적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요. 아직도 저한테 그 수많은 패친들이 저한테 태그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명박 구속. 예. 미리 생각해 놓으셨겠네요. 오행시도. 네, 오행시 저는 지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매기는 시를 지어놨어요. 기대되는데. 구미시장 남유진까지 매기는. 3단 콤보. 1타 3피. 네, 3단 콤보. 한번 읊어드릴까요? 네, 지금 한번. 네, 페북에 못 올리신 김에. 네,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자, 운을 띄워주세요. 2. 일하려고 대통령 했나? 라고 했던 503번. 명명백백 죄상이 밝혀지고. 박정희 신화도 끝났다. 9. 구미시장이 뻘짓하던데. 속죄해라. 심판이 머지않았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 으아. 괜찮죠? 내가 만들어 온 거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갖고 제 건 안 할게요. 저 잠깐만. 앞에 이랑 속이 똑같아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아니에요. 아니야, 양세병님 거 한번 들어봐야겠어.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2. 똑같은데?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들 때가 됐죠. 명박 씨 구속 응원합니다. 박근혜랑 같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고 속죄하세요. 말 비슷한데? 이렇게 됐지? 똑같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양세병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그 범위가 그렇게 크게 넘지 않는다. 어휘 수준이 비슷하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좋다. 그럼 송병호님도 한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작하신 분이랑 성씨도 똑같고 연관성이 좀 있었는데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2. 이명박의 명령을 받은 애완견 박근혜는 구치소에서 썩고 있다. 강해, 역시 강해. 속히 개주인 이명박도 동참하다. 거의 그 학생운동 때 이렇게 돌리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호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우리 좀 있으면 10월 28일 날 촛불 일주기 행사를 하거든요. 1주년 행사하는데 그때 구호로 써도 괜찮아요. 낭독해도 되겠는데요? 네, 올라가서 신앙독 한번 하셔도 괜찮을 재밌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유의 작가 있잖아요. 이 작가님. 이 작가님 어떻게? 왜 내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 네. 그거 내가 지어준 거다. 이거 본인이 지어놓고서 왜 그러세요? 이름 쓰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네. 2. 이것 봐봐. 명박아. 타 이르는 것 같아. 한참 동생 타 이르는 것 같아. 밖에 해 떴다. 되게 철학적인데 들으면 되게 굴욕적일 것 같아. 9. 구린 새끼들 다 들어갔어. 속히 따라가.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재밌다. 네, 간단 명료하면서 누나가 타이르듯이 어린 동생을 타이르듯이. 완전 어린 동생 타이르듯이. 굴욕적이다 이거. 이 작가님 맞아요. 쓰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괜찮은가요? 다행인데. 재밌네요.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타이를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SNS를 달구고 있는데 지금 이 운동이 널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라는 인터뷰 질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는 솔직히 관심 없었고 뭐 광우병 촛불 때 왜 저렇게까지 하나. 네. 값싼 쇠고기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이런 무식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세월호 기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님이 그 단원고 2학년들이랑 같은 나이였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는 다르지만 또 같은 날 수학여행 갔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따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혹시나 따님이 또 그랬을까봐 걱정 많이 했었던 그런 소감을 또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분 이제 남일처럼 생각 안 하고 노란 리본 제작이랑 기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추모 집회에서 추모곡도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집회를 나가는 건 사실 집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네. 뭐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 너무 구구절절 막 뭔가를 이렇게 힘있게 써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재치 있는 한마디가 오히려 좀 더 파급력을 주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구속 오행시가 뭐 많이 이렇게 돌아요. 근데 뭐 괜찮은 시가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운 좀 띄워보세요. 이 새끼는 명백히 박정희와 쌍벽을 이룬 쥐새끼다. 구명도생 해봤자 속수무책일 것이다. 오 강해. 강해. 역시 강하다. 가슴에 팍 꽂히네.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게 많네요. 릴레이식이어서 사실 그 친구들 4명을 먼저 처음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버킷처럼 자기가 오행시 딱 쓰고 다른 친구들이 지목한 친구들이 오행시 딱 쓰고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곧 있으면 이제 유명인들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지금 펫북 양상 보니까 제 주변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진짜 많이 퍼졌다라는 걸 반증을 하거든요. 저 그렇게 막 아까 뭐 친구들 막 서운해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패치. 근데 제가 이렇게 볼 정도면 제 패친들이 그걸 돌릴 정도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이제 뭐 유명 인사들이랑 또 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파되고 나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명박 구속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럼요.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박근혜는 좀 안쓰러운데 이명박은 나쁜 새끼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다. 저 뭐가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는 김경준이 여기 동참해가지고 크리스토퍼. 잠깐 저 크리스토퍼 킴이랑 패친이거든요. 직접 오행시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게 되면은 꼭 김경준 씨를 제가 해시태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명박 적폐도 같이 청산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심판의 날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촛불 1주년 대회잖아요. 10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있는데 촛불은 계속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또 촛불 1주년 대회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모두 모여서 박근혜에 대한 강력 처벌 또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적폐 세력들 강력 처벌과 더불어 이명박 구속 그것도 같이 목 놓아서 우리 외쳐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새날 깃발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우리 작년에 그 광화문에서 추억들 생각하시면서 많은 애청자분들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슈 2번째였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오늘의 이슈 3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촛불 광장에서 괄목할 만한 일들을 봤잖아요. 촛불 10대들. 그쵸, 기억나죠? 진짜 어른들이 이렇게 약간 정체돼 있을 때 멀리서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쫙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 뭉클해하고 용기도 얻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네요. 세상을 바꾼 청소년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고 줄여서 21세기 희망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드셨고요. 이분들께서 아직 가칭이긴 한데 청소년들의 박근혜 퇴진운동 역사책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10세들이 직접 역사적인 격변기에 직접 참여했던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집회하는데 나가 보면은 사실 10대들이 청소 같은 건 사실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10대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걸 많이 챙겨주셨고 청년층들이 많이 또 도맡아 했었어요. 그때 네, 맞아요. 그렇죠. 청년도 많이 가서 했었고 네.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에 사실 그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기록으로만 남겨놔도 집회 현장에서 사실 까먹기 쉬운 디테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도 남겨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사실 이제 20대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30. 나도 곧 40이야. 네. 저를 보면서 이제 30대 40대 분들은 그 어떤 희망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저는 맞아요. 저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희망을 느끼고 네. 뭐 사실 뭐 일베 같은 데 보면 뭐 개작두를 업법 하시는 10대들도 많은데 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맞아요. 희망이죠. 네, 걔들을 과연 인류의 범주에 넣어야 될까는 참 고민해 볼 만한 일이고 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경찰들이 10대 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쫙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오니까 움찔하더라고. 그쵸, 애들이 있으면 뒤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들지 못합니다. 그 교복 입은 사람들한테 강제 집행할 수도 없을 거고. 맞아요. 그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사촌 동생이 중학생인데 네. 그 현수막 그거 앞에 들고 앞장서서 나와서 막 뉴스도 타고 이랬거든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책을 집필한 참여자가 한 말인데 되게 막 확 와닿았어요. 사실 기사를 보다가. 네. 우리들의 역사적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87년 6월 항쟁 때 수많은 청소년이 거리에 나왔지만 지금은 사진 한 장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거리에 나오기까지 10대들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과정,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기까지 험난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모두 잊힐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희 역사책에 보이는 사실 그때는 뭐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진 않았고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을 써서 한 편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글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큰 역사적 고증이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부족하거나 어리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맞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10대들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자료로 쓸 것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또 그 선거 연령을 낮추자, 투표 연령을 낮추자라는 운동을 시민의 눈 차원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요새 트위터에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기들 중에 아주 좀 몇 개월 전 일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애기들 중에서 책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책을 읽어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책다? 네, 책벌레 이런 건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되게 이상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애들한테 책다라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다 스마트폰 하니까. 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범생이 너드 이런 느낌으로 놀리나 보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송병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앙기모띠 이런 거 이제 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책을 읽어서 책타가 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책을 직접 만드는 이런 흐름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진짜 책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거든요. 역사 지식 이런 거는 진짜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인터넷 세대가 맞긴 하죠. 그 뭐 스마트폰 세대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오는 지식들의 단편적인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쓰기 위한 과정이 엄청 길잖아요. 네. 보통. 그다음에 퇴고까지 거치면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쓰는 건에 반해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그 검색글들은 그런 깊이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제가 도서부장이었어요. 도서부장. 그때 뭐 잘 안 하려고 하잖아.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때 한참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나올 텐데. 아이고 한직인데. 네, 인터넷도 하면서. 한직이긴 해요. 한직이긴 하죠. 한가하죠. 잘 안 하려고 하고. 돋보이진 않지. 돋보이진 않지. 근데 그런 가교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행동이. 네. 사실 이런 걸 책을 만들 때 SNS를 통해서 오히려 자료를 모집하고 그 모집된 SNS를 통해서 모집된 자료들을 책으로 녹여내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사실 기록이라는 게 SNS라는 거는 제가 그런 거 아카이브를 직접 보긴 하는데 막 몇백 테라 막 하는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토픽을 찾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어떤 책으로 딱 남겨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좋은 일이거든요. 의미 있고. 네. 그런 맞아요. 걸 벌써부터 청소년들이 그런 걸 벌써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11개의 챕터라고 하는데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청소년들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걸 되게 가이드라인처럼 참고 삼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소년 참정운동의 뭐 교과서 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직접 쓴 시국선언문과 대자보, 네. 또 각종 발언문, 그리고 전국 청소년 시국대회의 풍경,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전국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 가서 같이 이제 촛불 집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버스를 대령해가지고 같이 광화문에 간다. 이거 되게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청춘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광장에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도 기록물이 나온다라는 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간만에 그 굉장히 힐링되는 듯한 뉴스. 네. 네,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 나오면 반드시 살 겁니다. 저는. 저도. 예. 네, 이런 책은 진짜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셨지만 소장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집에 뭐 이상한 뭐 대기업 회장들의 자서전 이딴 거 꽂아놓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꾼이다. 네, 우리 집에 이제 그 자서전인데 제가 그 희귀해서 보관하는 게 있어요. 뭐 네. 이명박, 이건희, 뭐 정주영 다 있는데 네, 그 책들은 이제 안 보는 책이고 보관 가치가 있어서 이 책은 제가 읽고 우리 자식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네요, 진짜. 맞아요. 그 책과 책의 그 표지 디자인도 다 10대들한테 그 네. 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전처럼 진행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소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재밌겠다. 예, 책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왜 청소년들하고 뭐 이런 역사 혹은 사회 정치 이런 체험학습 네. 이런 거랑 왜 연결시키면 되게 어른들 말을 청소년 목소리만 빌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던가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걸 청소년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맞겠죠라고 답안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까지 계획을 막 세우고 직접 해본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간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될 것 같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이슈, 세상을 바꾼 청소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한 시사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제목 미정. 아니, 못 정했는데. 제목 못 정. 무죄. 네, 무죄. 오늘의 이 작가님 시사는 무죄. 무죄? 예. 들어보시고 애청자분들께서 제목을 댓글란에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악플 그럴까요? 쓰지 마시고 선플로. 예. 네. 어떤 시사 준비하셨어요?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요? 네. 영화 좋죠. 보통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나요, 다들? 저 봐요. 저 최근에 킹스맨이랑 살인자의 기억법 봤어요. 그래요? 저는 영화관을 잘 못 가요. 그래서 조금 시즌 지나면 IPTV로 이렇게 유료로 보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근데 요새 영화 보는 채널이 많아져가지고 네. TV가 없어서 집에. 집에 TV가 있어서. 저는 개봉하는 영화는 항상 못 챙겨보고요. 그거를
기억 속에 기억했다가 한 4년이나 5년쯤 뒤에 다시 많이 지나고 보시네요. 명절 특선 용어를 보시는 거예요? 추석 명절 특선. 명절 특선 또 TV는 또 못 봐요. 안 봐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받아서 봐요. 그렇구나. 네. 사실 되게 채널이 많아지긴 했어요. 영화 보는 채널이. 그래서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SNS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라는 게 또 경험의 질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영화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같은 시간에 다 모여서 그리고 사실 밥값보다 비싸요. 요즘 영화가. 11,000원. 할인 혜택 좀 적용 안 받나요? 할인 혜택 받아도 거의 뭐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뭐 통신사 무료 이런 것도 있잖아. 진짜요? 저 VIP라서 공짜로 보고 왔는데 어쨌든 그 아무리 깎아봤자 네. 11,000원 냈다며. 근데 11,000원을 포인트로 깎았어요. 대단해. 능력자야. 근데 근데 제가 많이 봐서 저는 영화관 알바도 해서 아는데 맞다. 그랬었죠. 우대가 5,000원이고 일반인들은 절대 5,000원의 영화 못 봐요. 맞아요. 무조건 6,000원까지밖에 할인이 안 돼요.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도. 뭐 그런 예외적인 경험만 좀 빼고 생각해봐도 최소 5,000원은 드려야지만 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시간, 그 영화관에 찾아가는 시간, 티켓 뽑고 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채로 2시간을 같이 지내는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또 네. 저는 이제 소중한 경험보다는 그 뒤에 제 등받이를 이렇게 발로 지그시 밟아서 여러 번 인상 썼던 기억이 좀 있어서 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예. 근데 그런 영화관 좀 실태를 보면 좀 씁쓸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해 영화 소비자 실태 조사라는 걸 했대요. 네. 그래서 다양성 영화를 이용 가능한 상영관과 시간대가 제한적이다라는 설문 응답이 72.7%였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영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업 영화를 제외하고 독립 영화, 뭐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제한적이냐 72.7%냐 해서 이제 따져본 거죠. 좀 더 자세히 따져봤더니 3대 대형 영화사 그러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요 영화사들 모두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비중이 2014년이랑 2017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CGV는 2014년에 11%였다가 2017년에 7%가 됐고요. 롯데시네마는 9.6%에서 8.1%, 메가박스는 10.8%에서 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2014년에도 11%, 9.6%, 10.8%가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를 좀 느꼈던 게 제가 문소리 씨가 배우 겸 감독으로 이제 출연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혹시 아시나요? 저 그 최근에 오늘도 달린다? 네, 그거 맞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 예고편 보셨어요?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거를 여배우는 오늘도를 이제 보고 싶잖아요. 괜히 궁금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상영관 개수가 너무 이건 좀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횡포가 있죠. 많이 또 고발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거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문소리 씨 그분은 계속 다른 배우들과 함께 혹은 다른 평론가 감독들과 함께 막 GV 같은 거 관객과의 대화 같은 걸 다니지만 상영관 개수는 너무 적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영화가 3장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영화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4장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상영관 안내표를 보니까 서울이랑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매주 상영관 안내표가 공유가 되는데 그게 다 합쳐봤자 카드뉴스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더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영화들이잖아요. 네. 진짜 뭐 우리가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물론 장르를 차별화하면 안 되겠지만 주로 걸리는 영화도 이제 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리안 블록버스터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영화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결국엔 이제 다 자본이랑 연결돼 있겠죠. 제가 아르바이트 해봐서 항상 팜플렛 날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립 영화는 그런 류의 영화는 정말로 한 이틀? 진짜로 이틀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개봉하고 봐야지 하면 팜플렛 다 수거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순간 거의. 그러니까 간판 내린다 그러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안 찾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표 하고 있으면은 다들 그냥 뭐 빨리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항상
많이 나가는 인기 영화부터 저희는 권해드리고 해야 돼서 그러다 보면은 거의 아무도 찾지 않긴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독립영화 소개해 주시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듣다가 생각하는 건데 독립영화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펀딩을 해서 극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극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다 그런 조합에서 하는 거지. 인디스페이스가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잖아요. 모델인데도 사실 거기도 예산이 휘청휘청해요. 네.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조금 탄탄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이제 조합원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괜찮지 않겠나. 네. 그것도 일종의 소비자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네, 저도 사실은 막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구나. 3대 영화사 안에서. 네. 그러면 3대 그 대형 영화사에서 다양성 영화 비중을 좀 높여야겠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근데 이 영화관들만 이렇게 많지?까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 3대 대형 영화사들이 다양성 영화를 많이 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약간 얘네 더부살이 느낌? 다양성 영화가 마치 상업 영화의 그 틈바구니에 끼워서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독립영화 상영극장들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면 3대 영화사들이 막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크린 쿼터제를 눈속임 해가지고 청소년 전용 영화관을 뭐 4D나 아이맥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스크린 쿼터제 제한 없이 막 눈속임으로 트는 거죠. 네, 그런 짓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연도 3월 말쯤에 아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알바생들한테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꺾기 같은 걸로 그렇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점,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 영화를 결국엔 보기 힘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는 반복되는 유형의 영화들이 계속 1000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채 수용이 되겠죠. 네. 뭐 계속 히어로물, 뭐 액션물, 뭐 네. 그런 것들만 계속 좀. 네.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다양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독으로 있는 영화관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가서 뭐 영화 볼 때 뭐 제가 예전에 가던 데가 중앙극장 서울에 그 중구에 있었나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그 덤으로는 그 영화 보는 근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영화 보는 근육이 완전히 소실돼 버리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되게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약간 영화는 그냥 보면서 재미나 느끼고 그냥 아니면 야한 거 좀 아니면 좀 센 거 이런 거 보러 가는 그런 그렇지. 이미지로만 소비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색소폰 선율과 함께. 네, 뭐 그런 거. 사실 되게 심각한 게 그런 영화만 반복 재생산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앞선 채 만들어지는 영화들. 그래서 되게 입장 빼기처럼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술적인 그 해결책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안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기가 있고 안마의자. 안마의자 뭐 해봐야 한 비싸면 1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안마의자가 있고 그거를 시간당을 대여해서 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즘 뭐 파이맥스 AK라고 상호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화질 VR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쓰고 시간당으로 대여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최신 영화들이 나오게 하고 그거를 이제 극장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성이라는 걸 아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영화 보면 되니까 그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구나. GV는 어떻게 하지? 그 안마 의자라는 거가 이제 원하면은 4D 영화처럼 물 나오고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의자로 그럼 영화관에 의자를 하나 똑 떼가지고 개인이 쓰는 느낌으로 대여하는 식으로. 이거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 뭐 이렇게 쓰고 자기 원하는 상황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 센서가 다 막 감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찾아볼 수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남자들 가서 야한 영화 몰래 보시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건 그렇겠죠. 아, 그러네요.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민이 깊어지네요. 네, 오히려? 뭐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동반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야한 영화 19세 이상만 되면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느끼시려고. 네. 뭐 헬조선이라면 그걸 CJ 같은 대기업이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똑같아지네. 네, 그럼 똑같이 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그 예전 같이 지역에 네. 소규모 극장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뭐 이미 기업화, 대형화돼 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대부분 다 거기서 그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찾으려면 적어도 나이가 정민님 정도 그렇죠. 되시는 저같이 어렸을 때 분들이죠. 그 동네 영화관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추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네. 편리한 게 좋고 이렇게 되니까. 네. 불편한 부분도 물론 있고 예전 영화관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 추억을 기억하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당향성 영화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3대 대형 영화사 횡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버렸는데 실제로 횡포를 부리니까요. 너무 네. 많이 부리니까요. 네. 네. 하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거기로 찾아가는. 갈 수밖에 없어. 난 그게 너무 싫어. 나는 그렇죠. 가서 잘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네마다 예전에는 제과점이 있었잖아요. 맛이 다양하잖아요. 뭐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양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다양한 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는 동네 빵집 없잖아요. 똑같은 프랜차이즈에 똑같은 레시피에 똑같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만드는 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빵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것도 없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커피 뭐 다 그렇잖아요. 느꼈는데 저희 동네에는 최근에 이런 빵집이 아닌 개인 빵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잘 되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엄청 싸요. 그 프랜차이즈 그런 것보다는. 네네. 그래서 영화관도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영화를 보러 가려면 가격이 뭔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문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제목은 무죄. 제목을 정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충 제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성 영화는 오늘도.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영화를 보고 싶을 뿐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제목들. 하여튼 뭐 방송 들어보시고 재밌는 제목 있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제목 수정해 주시나요? 제목이요? 그 댓글로 재밌는 댓글로. 재밌는 댓글로요?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 공모전은 아니었구나. 공모전 아니에요. 뭘 못 걸어드리잖아요. 상품 내가 뭐 상품을 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아. 상금을 걸 수도 없고 저도. 뭐 한 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럼요. 예, 월급쟁이 붕어 밥알 따먹는 신세라 그거 좀 힘든 것 같고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영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코인을 만들어서 사이버 화폐죠.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증권처럼 판다거나 IPO 할 때도 똑같이 증권처럼 판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개하는 거를 이제 ICO라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정부에 의해서.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점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잠깐 애잔하다. 갑자기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ICO를 금지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ICO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랑 약간 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중국은 아예 그런 사이버 머니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됐어요. 그래요? 네, ICO를 포함해서 아예 거래까지도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일단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공개하는 것만 금지가 된 거지 거래까지 금지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그런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암호화 화폐의 그런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일단 소개를 할 수 있고 일단 가상화폐랑 암호화폐가 뭐가 다르냐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워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그냥 서버에 있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예를 들어 시민의 눈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눈이라는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민의 눈 모임 참석하면 1눈씩 주는 거예요. 이거 그 네. 교회에서 달란트 달란트 시장. 네, 그렇죠. 달란트. 그게 아주 좋은 예죠. 네. 떡볶이 사 먹는 거. 네. 없는 화폐를 가상의 화폐를 주고받는 그런 가상화폐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한다면 가상화폐인데 그 선사시대 그 조개 껍데기로 화폐했었던 뭐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거랑 요즘 나오는 크립토 화폐랑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현대의 은행 시스템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거래 결과를 저장하는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 화폐 자체는 거의 가상이잖아요. 네. 예. 전산으로 모든 게 다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뱅크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냥 전산의 결과일 뿐이거든요. 거래 결과를 저장하다가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거래 결과를 인증하는 그 자체를 그 인증할 때 필요한 암호화문을 블록이라고 부른다면은 그런 블록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P2P 토렌트 아시죠?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P2P로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놨다가 그게 검증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불러내서 네트워크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한 인증 결과를 검증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래요? 네, 오히려 검증이 가능한 그걸 이제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메인 기술이 있고 그거를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 메인 기술을 공개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막 두세 개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코인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 일단 ICO라는 거가 그런 코인들을 새로 만들어진 코인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왜 이제 그게 금지가 될 수 있느냐? 네, 금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네,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최근에 공개된 ICO들이 70% 이상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위스요? 네. 스위스 하면 또 은행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하잖아요. 예. 내금고 말이야, 내금고.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뭔가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죠? 네네. 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 스위스에 아예 크립토 밸리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지역이 아예 생겨가지고 꾼들. 네. 거기에 이제 꾼들이 모여들어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ICO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스위스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은요. 일본에서도 지금 그 가상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그 과세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그 증권 방식으로 되는 ICO들을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IPO에 준하는 백서를 발간을 해야지만 그걸 인정을 해주는 법이 생겼고 최근에 그에 준하는 이제 파일코인이라는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준해서 ICO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마다 칼을 뽑아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명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동참한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인 거죠.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과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면 금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 일단 그 ICO들을 통계를 냈어요. 일본에서 이건 조사한 자료인데 전 세계에 있는 ICO가 100%로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는 코인들을 오퍼링을 했느냐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6.8%만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거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용자가 아예 없어서 사용이 안 돼서 이게 죽어버리거나 아예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작동을 한다던가. 되게 적은 수치 아니에요? 사용되고 있는 게? 그렇죠. 6%면은 94%는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왜 하는 거예요? 94%는 다른 데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왜 하는 거냐? 그러면 왜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돈을 왕창 모집한 다음에 죽여버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돈 갖고 치려고 하는 거죠. 불법 다단계랑 비슷해. 네,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 수익은
그 뭐야. 소수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의 들러리.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금지시키는 게 왜 공개하는 걸 막고 거래는 그냥 하게 해요? 거래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거래하는 거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찾을 수 없어서? 가장 실질적인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거래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가 이미 됐고 그거가 이번에 넥슨 같은 경우에도 게임만 팔던 애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거래소를 샀어요. 네, 그래서 넥슨이 아예 그런 거래소까지 운영할 정도로 큰 시장이 돼버렸고 지금 붕괴시키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네, 그건 신기술인 건 맞거든요. 그런 크립토커런시 자체가 실질 화폐랑 연동되는 그런 화폐가 이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일단은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 환율에서 엄청난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순기능보다 악기능만 계속 생각나는데. 그렇죠, 뭐. 수취인이나 보내는 사람을 익명으로 하기가 쉬우니까 마약을 사거나 뭔가 그럴 때 많이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사용이 됐었죠. 해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나 수법이 너무 정확해. 예, 농담이고요. 그게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누가 그걸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걸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암호화돼 때문에 그거 알아내기 어려워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가능해진 면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걸 이제 마약 거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FBI가 주도적으로 그걸 수사를 많이 했고 그 기법이 이제 퍼졌어요,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래소를 일단 털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사람들의 통장 거래 내역하고 그 어떤 월렛으로 그게 이동을 했는지, 그렇죠. 누구한테 갔는지 다 거래를 나오니까. 해줬는지. 근데 그런 거가 다 수사로 밝혀질 거면 조작도 해커들이 조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네, 그래서 사실은 거래소가 해킹에 가장 많이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해킹 잘하면은 다 돈 내 거로 돌려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거는 이제 해커라기보다는 크래커 아닌가? 거의 범죄잖아, 범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잖아. FBI에서 뚫었으면 충분히 일반인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FBI가 뚫은 건 수사 기법을 뚫은 거고 수사 방법을 뚫은 수사 거고. 방법만. 그렇지, 새로운 나는 방법 거기로 만드는 안에 거고. 들어갔다는 줄 알았어. 그게 수사 방법을 뚫은 거고 그걸 실제로 뚫으려면 P2P이기 때문에 모든 그 클라이언트를 다 뚫어야지만 그 거래 기록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긴 오히려 하네요. 철저해요. 그게 오히려 해킹하기 어려워요. 몇 명 필요해요? 그럼 하려면? 하고 싶으세요, 이 작가님? 저 팁. 됐고요. 그게 사용량이 많은 코인일수록 더 그게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거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야만 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거래까지 막는 건 저도 이제 거부감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고 ICO 자체가 사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막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원래 이더리움이라고 그 가상 화폐가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그게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건데 유명해진 이유 자체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VM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VM에서 내 서비스를 돌릴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화폐들은 사실상 그냥 가상화폐랑 별별 다른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그걸 그냥 아예 전면적으로 불법화한 것도 사기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이제 몰빵하시는 거가 지금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공주님 있잖아요. 유럽에서 공주님. 유럽에서 구치됐다가 풀려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활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더리움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했거든요. 가격이 폭락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더리움이. 헐. 그때 왜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딱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심증이랄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데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불법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그거를 막 투자로 생각해서 막 뛰어드시는 분들만 있거든요. 네. 뭐 채굴하겠다고 막. 네, 맞아요. 채굴기 뭐 하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레드오션에서 지금 이미 끝난 시장이다. 급격히 레드오션화 돼버린 데서 또 뛰어드신 걸 수도 있다. 어차피 또 1구 빠진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그 정유라 귀국하자마자 이더리움 시장이 출렁거렸다라는 건 의심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작년에 해킹 겪어가지고 한화로 64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도둑 맞았대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섬찟한데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쓰고 싶어지는데. 네, 저는 리스크 큰 데는. 그러니까 저 리스크 너무 큰 것 같아요. 눈이 안 가더라고요. 그 뭐 중국에서도 홍콩인가 중국인가 쪽에서도 해킹 당해가지고 거래소가 아예 인출을 왕창 당해가지고 그 돈을 메꾸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너무 무서워서 안 할래 나는. 아, 그러게요. 참. 그래서 정부에서 ICO를 금지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래서 뭐 꼭 이 부분을 뭐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할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분명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정부에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뭐 순기능도 있지만 아까도 계속했던 얘기지만 역기능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진보될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 ICO 금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이틀 남았네요. 긴 연휴 마저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94화죠. 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94년생 있으신가요? 저 93년생이요. 아, 그래요? 저 이 작가님 탄생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맞아. 넘어갔어. 93년에 비기슈였네요. 아, 그러니까요. 양세병님이 95년생이시죠? 네, 저는 95화 때. 아, 그래요. 제 탄생 한번 말해주세요. 싫어요. 네, 그래요. 오늘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